그 일본 정부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인구가 늙어서 나라가 늙어가면은 경제 체력도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은 그 부양 부담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가 않고요. 일본에서 많이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또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네. 또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쪽은 많이 오르고 한쪽은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뭐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결국 환율로 보거나 금리 차이로 봐야 되는데 네. 환율 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의 환율이 약세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과거 현재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래 말씀을 좀 여쭤보면 일본 기업들이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왜냐 그러면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을 했거든요. 고용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본 기업들의 그 선전이라 그럴까요?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느끼고 우리 기업들이 일본은 죽었다 아니면 또 우리 국민들 일부 중에서 일본 기업 이제 일본은 끝났다 이런 언론에서 그런 그 상당히 강한 메시지들을 많이 헤드라인으로 거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면은 교수님도 일본은 이제 태양이 저무는 일본 일장기에 조금 이렇게 그레이 색깔을 칠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그 질문을 해주셔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제가 이제 일본의 엔화라든가 예.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다 일본에서 했으니까 부정적인 거를 얘기했는데 네. 어떤 경우에 방송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로만 그 질문을 유도하시면은 저도 이제 계속 부정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끝나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는 일본에 대해서 편향된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굉장히 조용히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이 지금 우리가 일본 망한다 하면서도 안 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이 망하지 않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한때 망했고 네. 망했지만은 지금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물가라는 면에서도 네. 그 생산자 물가, 기업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8%만 이렇게.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는 네. 기업들이 그 물가를 흡수를 그렇죠.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자기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성을 그렇습니다. 높이든지. 네네. 예. 근데 그 이게 일본 기업들의 어떤 전략인데 일본 기업들은 그 환율이 변동한다든가 뭐 어떤 그 원자재 물가가 변동한다든가 할 때 그 환율이 일본 그 엔화가 굉장히 많이 절상이 된다. 절상이 되면은 일본 기업도 손해를 안 보려면은 물가를 올려야 되고, 네. 자기네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이 절하되면은 또 시장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 경쟁사를 재촉해서 판매 가격을 좀 낮춰도 되는데 네. 일본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장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가격을 그렇게 많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동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기네가 어려울 때는 막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엔화가 많이 절상되거나 어려울 때는 그 마진을 굉장히 낮추더라도 네. 계속해서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거나 엔화가 많이 절하돼서 네.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때는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네. 한국 기업은 아직도 계속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네. 시장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매출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보다는 우선은 매출,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재벌 그룹들이나 기업들이 경쟁을 해요. 재계 뭐 탑 5에 드느냐, 탑 10에 드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은 아까 조용하다고 하셨는데 일본 기업들은 이익을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망했고 한국에 의해서 자기네가 영업이익이 많이 그 뺏겼고요. 네. 또 시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다 뺏긴 시장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한국이나 중국하고 싸우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집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된다 싶으면은 가격 경쟁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양산을 해야 된다. 가격 경쟁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제품들을 포기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선은 그래도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조금이라도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 그곳으로 많이 움직이려고는 하죠. 네.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고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되고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사업을 일본의 소니라든지
산요 이런 기업들이 조용하게 지금 미국 기업들과 함께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 기업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과 겹치는 부분도 아직 많이 있고 네.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히 도요타가 그 한국의 현대차에 많이 밀리고는 있는데 네. 이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차 도요타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경쟁할 것이고 같이 갈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뭐 도망친다고 할까요? 또 새로운 분야는 또 미국하고 또 계속 연결을 하고 네.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그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 굉장히 그 성공했죠. 그렇죠. 근데 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것이 그냥 게임기뿐만 아니라 그 게임이라는 게 결국 지금 메타버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니가 게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서로 경쟁해요. 네. 많이 이제 그 법적 분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타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네. 같이 그 협업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네 가상 공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소니가 혼다하고 같이 소니 애플도 지금 그 자율주행차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애플이 자기네 공장이 없으니까 어딘가 하고는 이제 그 팸리스를 팸리스 해가지고 스타일. 네네 네. 어딘가 하고는 연결을 해서 네. 그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장을 뭐 찾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한데 그 소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제품은 그 내놨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혼다를 택해가지고 네.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예. 만들어서 이제 2025년부터 주문을 받아서 2026년부터 이제 북미에서 시판을 하겠다. 네. 그때 이제 판매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 소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니가 이 자동차 자체를 만드는 거는 혼다가 굉장히 잘하지만 네. 뭐 현대차에 비해서 뭐 현대차나 혼다나 대등하죠. 그런데 그거에서는 더 뭐 우월한 점은 없겠지만은 소니는 음향하고 영상에서는 지금도 소니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데 네. 그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차 안에서 나는 운전을 안 하고 자동차가 알아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동차가 갈 때 그럼 나는 뭐를 하냐? 그러면은 결국에 영상과 음향을 즐기는 거를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는 소니가 자신이 있으니까 네, 혼다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그걸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일본의 강점이 로봇 산업은 일본이 또 더 그렇죠.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보다 확실하게 발전해 있거든요. 네. 로봇이 일상생활에 침투해 있는 것도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침투해 있고요. 네. 근데 소니는 이미 아이보라는 그 애완견이죠. 네. 그 로봇 그 강아지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그 로봇이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해야 되죠. 음성하고 그 화상을 인식을 한 다음에 네. 거기에 맞춰서 로봇의 AI가 로봇의 그 인공지능이 네. 응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 경험이 있으니까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소니가 자기네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소니는 움직이고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히 뒤져 있어요. 그래서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돈은 소니도 도요타도 한국에서 소니 도요타 다 망한 거 아닌가 자꾸 물어보시는데 전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3년간 자기네 그 과거의 최고 실적을 막 계속 갈아치우고 네. 새로운 기록을 내고 또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네. 과거 기록을 막 갱신하고 있거든요. 소니도 네. 도요타도.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도 돈은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돈을 지금 전기차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도요타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죠. 네. 모르지만 도요타가 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네. 우주도 지금 우주에 대해서 4대 강국이다 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라고 할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그 우주 탐사선을 쏴가지고 그 소행성의 그 물질을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데려온 것이 일본이 처음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다시 달에 보낸다 하는 네. 것인데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달 탐사를 할 텐데 네. 옛날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갔을 때는 몇 발짝 걷고 이제 다시 왔죠. 예. 몇 스텝, 그 스텝이 예.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다는 그렇죠. 것인데 이번에는 가면 이제 차를 달려서 우리가 그 SF 영화에서 보듯이 차를 달려서 거기를 탐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도요타는 그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차를 개발하고 있고 네. 또 도요타가 지금 새로운 먹거리로 도전을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네. 스마트 시티를 지금 후지산 아래쪽에 예. 이미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죠. 일본 기업들도.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역시 일본 기업은 소리 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제가 1985년에 일본을 처음 갔을 때요. 지금 우리 저들 시내버스 보면은 버스가 오고 있는 그 시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그게 이미 장착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챗 GPT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본의 그 AI 시스템이 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자동차 안에서 구동돼야 될 여러 가지 AI 시스템 가운데 챗 GPT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을 또는 독일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건 5년, 10년 뒤가 되면 일반적인 제조업은 다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쟁력보다는 이제 질적인 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도 이제 일본 따라가고 이제 잃어버린 30년 간다. 잠재 성장률 1%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그 말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출산율, 초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요 세 가지를 늘 들거든요. 일본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결국은 뒷받침돼야지만 공급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우리보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비슷한데 네. 그런데 우리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다.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고령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네. 고령 사회에서는 조금만 충격이 와도 이 전혀 그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네.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소비 쪽에 의한 그 인플레이션 그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보다 그 낮은데 제가 일본에서 23년을 살아보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그 일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 일본 기업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걸 봤잖아요. 네.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늙어가면 인구가 늙어서 나라가 늙어가면은 경제 체력도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지갑을 닫게 되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의 그 노인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은 기업도 투자 같은 것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은 그 부양 부담이라는 것이 그렇죠. 또 만만치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를 억누르면은 젊은 사람들도 활발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나라도 어떻게 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가 20년 전, 뭐 15년 전에 일본 젊은이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 너무 일본은 그 싱글이 살기 편한 나라다. 뭐 콤비니 가면 음식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편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도 젊은이들이 뭐 아예 연애조차 관심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한국 젊은이들도 이제 굉장히 편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2005년에 1.26까지 내려갔다가 네. 2018년까지 계속 올라서 한 1.467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1.5에 근접하게 1.5를 깨지 못했어요. 네. 1.5를 깼으면 이제 뭐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출산율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코로나 되고 하고 지금 막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위축이 돼서 네. 지금 출산율이 다시 1.3 깨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반등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출산율이 반등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일본에서 그 이전부터 또 그때 일본에서 많이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또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그 육아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네. 그
학교에 그 돈이 없도록 뭐 보조를 해준다든가 여러 네. 가지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일본이 재정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예. 또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 주거가 불안하고 예. 또 고용이 불안하고 일본도 한때 굉장히 고용이 불안했거든요. 네. 또 임금이 불안하고 예. 또 연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면은 소비도 위축이 되고 당연히 네. 또 이 출산율도 굉장히 낮아진다. 그렇죠. 또 특히 중요한 게 여기 플러스 네. 여성이 그 선진국의 사례를 봤더니 예.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스스로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교육 수준이 높아진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고.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가 가지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네. 여성들의 그 육아라든가 예. 그 출산에 대한 그 사회적 배려, 예. 뭐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예.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가지고 예.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라지는. 예. 그러니까 30대가 돼서도 20대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지 않는. 예.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지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들을 일본에서 보고 굉장히 그 우리가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굉장히 그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된다 네. 해가지고 그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계속 이 돈 얘기만 얼마를 줄까 이 얘기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고용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연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노력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도 지금 얘기가 빨리 돼야 네. 그래야 우리가 뭐 그 발전이 있고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가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주거 문제, 네. 고용 문제, 임금 문제, 연금 문제, 네. 그리고 여성의 어떤 네. 그 여성의 권리라 그럴까요? 저는 경력 단절 경력 단절. 네. 예. 네. 그 5가지 문제를 주셨는데 네. 이 5가지 중에서 교수님이 순위를 매기자면 네. 어느 순위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1, 2 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은 주거 문제는 뭐 95년도 버블이 붕괴되면서 네. 많이 깔아앉았고 초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시골에도 많이 주택 가격이 다운이 됐으니까 주거 문제가 일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말씀하신 여성의 경력 단절 이게 네. 가장 큰 일본의 문제점일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 네.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5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임금 문제만 좀 미묘하고요. 임금 네. 문제 미묘하고 나머지 4개는 한국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게 나쁘니까 출산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우선 하나씩 본다면 주거 같은 경우에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버블기에 폭등을 했다가 네. 그다음 버블이 깨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10년 넘게 떨어져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충분히 집값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네. 오르지도 않고 경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금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고 하면서 요 정도거든요. 그게 네. 저는 정상적인 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된 것이 한 2005년 6년인데 그 2005년 6년 그때가 바로 또 이 출산율이 반등을 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한국은 지금 주거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그 집을 사도 괴롭고 안 사도 괴롭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큰 문제니까 주거 안정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2000년대 초반 네. 그리고 한 2010년을 전후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때 이제 취업 빙하기도 있었고 네. 그런데 고용을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도 뭐 기업, 정부, 노동조합 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용이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있어서도 그 많이들 놀라시는데 실제로 일본의 여성의 고용률이 한국의 여성의 고용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이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결코 여성의 지위는 한국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 시장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이라는 것은 한국이 아직도 못해요. 네. 그리고 그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일본이 워낙 임금이 안 올랐으니까 네. 지금 더구나 엔화가 약하니까 그 평균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만을 비교한다면은 한국이 그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막 그 임금 올리자는 게 이슈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나서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경단협까지 나서가지고 임금 올리자. 네. 그러니까
임금을 왜 경단녀라는 기업을 대리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왜 임금을 올리자고 할 것인가? 이미 임금 문제도 장기적인 상황에서 본다면은 임금에 대한 불안이나 임금이 저조하면은 그게 일본이라는 그 공동체 전체에는 해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초임을 비교한다면은 뭐 한국의 월등히 높아요. 제가 놀랄 정도로. 하지만은 이거를 중소기업의 초임으로 간다면은 네. 그 한국이 결코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또 그 고용되는 그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 연수 예. 몇 년 동안이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네. 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상황이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국이 굉장히 그 활발하고 지금까지는요. 아직은 네. 젊은 나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지금의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한국도 이제 급격하게 늙은 나라가 될 것인데 늙은 나라가 되면은 늙은 나라인 일본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한국에서도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신입사원 초봉 차이가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100으로 놓으면 중소기업 신입사원들은 한 70에서 80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 더 낮고요. 한 60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이제 2, 3년 지나서 경력이 쌓여도 네. 그 30%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85년 기준으로 해서 너무 시청자분들한테 옛날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는데 네. 그때 대입 초봉이 22만 엔 정도 제 네, 기억에 네. 아마 그 수준을 그렇게 뛰어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 30만 엔 됩니까? 지금 연봉으로 만약 따진다면은 예. 근데 일본의 통계를 볼 때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은 연봉 개념으로 늘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대강 연봉 개념. 네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월 급여액으로 항상 발표가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 언론이 그냥 별 생각 안 하시고 월 급여 곱하기 12 해가지고 이걸 연봉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일본은 거기에다가 14나 16을 곱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름하고 겨울에 보너스가 나오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대개 2개월분에서 4개월분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14나 16을 만약 곱하면 연봉으로 해서 환산을 한다면은 네. 지금의 일본은 대기업도 400만 엔 정도 오, 초임이 월. 네, 아니요. 그 1년에 400만 엔이니까 한국 예. 돈으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네, 1년에.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은 5천만 원, 초봉 5천만 원 안 주면은 대기업이란 명함도 못 내밀죠. 5천만 네, 원은 네.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제 느낌에 이제 400만 엔, 4천만 원 정도니까 대기업은 확실히 그 한국이 높은 것이고요. 높은 거고. 네. 네. 그리고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전에 70% 정도일 것이다 초임은 네. 그러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하지만은 조금 제가 체감하는 건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임은 한 90%가 되고요. 아, 평균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생에 걸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80% 정도 네. 임금이 되니까 네.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다. 네. 거기에다가 그러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 근로자 전체 이제 고용된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다 포함해서 네. 돈을 버는 그 인구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1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 포션이 있는 대기업에 가면은 많이 받지만 네. 일본보다 많이 받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자영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가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네,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두 생각합니다. 가지 질문이 더 생기거든요. 방금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30대들이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빚을 더 안게 되었다.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접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30대도 그렇고 일본의 30대 MZ세대라 그럴까요? 일본도 MZ세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일본은 다르게 부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그런 20에서 30대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직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임금의 어떤 그 스테빌리티라 그럴까요? 그런 안정성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연금 문제. 이게 소위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기업이 뭐 각자가 드는 개인연금 또 기업연금 이 연금 자체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금고가 넉넉해지고 커져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한 10년, 20년 뒤가 되면 텅텅 빈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본도 연금이 이제 고갈된다 해가지고 일본은 2005년 경에 고이즈미 총리 있을 때 네. 그때 연금 개혁을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본에서 한 13% 정도 연금 보험료율,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서 13% 정도가 연금으로 나갔는데 네. 그걸 꾸준히 올려가지고 네. 지금은 한 18% 조금 넘게 OECD 네. 평균 정도 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목표란 것이 네. 연금의 고갈 시기를 100년 뒤로 늦추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100년 뒤 계산상으로 100년 네. 뒤가 됐는데 그리고 또 이 연금의 지급액을 예.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변화하게 했어요. 네. 고정돼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은 연금이 좀 줄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 2005년에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 지금 현재 일본이 뭐 그만큼 좋은 건 아니니까 또다시 연금의 고갈 시기를 100년 뒤로 늦췄는데 네. 이게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일본에서도 연금에 대해서 고민은 있지만 일단은 한국보다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이죠. 연금이. 그런데 일본도 연금만 가지고는 연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냥 뭐 대기업이 아니고 또 중견기업이 아니고 자영업이라든가 뭐 프리랜서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연금만 가지고 살기는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라서 네. 네. 그리고 정부 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연금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65세가 지나더라도 고용 유지를 의무화해서 네. 기업에게 70까지 그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을 유지해라 네.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연금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연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방법보다는 사회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던 인구수를 늘려서 미래의 생산자 수와 소비자 수를 늘려놓으면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책이 나오고 또 성장 정책이 나오면 연금을 메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또 주거 문제, 급여 문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를 놓고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진짜 이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연금개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일본의 연금개혁 모델을 우리도 한번 본떠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이 연동해서 시키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은 교수님 말씀대로 전문가분들에게 맡기고 네. 가장 관심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버블 네, 문제, 네. 이게 주거 안전, 이게 결국 출산율, 자녀 교육 전부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일본에서 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어떻게 집을 안정시켰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에 85년 이후에 생겼던 그 버블의 조짐, 미국도 서프라임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들이 하나의 국민 의식화가 된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건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본에서 제도적으로 안정장치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워낙 버블이 세게 왔고 네. 버블이 끝나면서 뭐 속절없이 버블이 끝나던 그 시점에 일본에서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고 네. 또 버블이 끝날 때 버블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미 부채 비율이 뭐 300% 이상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버블 끝나고 나서 일본 기업들도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니까 네. 뭐 토지를 더 살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이미 많이 사놨으니까 오히려 그 토지를 팔 수만 있으면은 팔아야 됐고요. 일반인들도 그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뭐 여력이 없죠. 그리고 또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떨어졌고 속절없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뭐 어떻게 어떤 대책을 할 수는 없었고요. 부동산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진 다음에 많이 떨어진 다음에 네. 그래서 이 중견기업의 사원이라면은 예. 그 한국으로 치면 강북, 강남은 어렵지만 한국 치면 강북 정도에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중견기업의 사원이 뭐 한 10년 된 아파트, 네. 뭐 25평 정도 아파트 같으면 충분히 그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됐을 때 이제 진정이 된 거예요. 네. 진정이 됐는데 제가 꼭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국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이 주택 시장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한국처럼 막 그렇게 심하게 변동을 안 시켰어요. 근데 한국이 저는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예를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네.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정권에 따라서 심하게 바뀌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그 보유세라든가 네. 많이 올렸죠. 그렇죠. 올렸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니까 일본이 부동산 세가 더 많은 거예요.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한국은 그 이전에 2년만 살면은 뭐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되게 2년을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면은 실거주하면 네,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뭐 완전히 면제되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정말 없어요. 네, 양도소득세라는 건 내긴 내는데 10년을 실거주하면은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라든가 재산세 가지고 뭐 정권에 따라서 혹은 그 경기에 따라서 이걸 막 확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올리니까 이번에는 일본보다 비싸졌거든요. 지금 와서 또 세금을 확 내리려고 하니까 네. 이제는 또 일본보다 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 문제를 막 그 움직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의 안정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야가 그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한국 전체를 본다면은 네. 한국에서 강남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 거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은 집값이 회복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좀 더 잘 회복된 곳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이었어요. 돈 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 그것들이 좀 더 많이 회복이 됐고요. 시골로 가면은 아직도 집값이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골 중에서는 관광객이 한참 올 때 네. 그때 관광지가 되는 곳 네. 그것들은 잠시 집값이 반등한 적은 있었고요. 네. 그런 식인데 이 일본 전체를 본다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네.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는 없어요. 예. 이 전체를 본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근데 일본에서도 처음 버블이 깨졌을 때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부동산은 설마 괜찮겠지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일본에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일본이 주거가 되게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는 이제 부동산 필패 혹은 부동산 불패 네. 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부동산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차처럼 바라봐요. 그냥 이제 죽었나 그 말 그대로 실거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실거주 네네,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빨리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20년을 잃어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20년에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거가 상당히 안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따진다면 한국도 앞으로 10년 막 혹은 20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은 다음에 만약에 안정이 된다 하면은 한국도 10년, 20년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을 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세금이라든가 부동산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를 의논을 해가지고 네. 고령화 사회에 한국에 맞는 어떤 정책을 해서 빨리 안심을 하게 만들고 네. 이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때 결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면서 금융기관이 완전히 뭐 침체 몰락 수준으로 가는 바람에 은행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었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역시 한국은 97년에 굉장히 단기간에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은행도 부실채권을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부실채권이 해소가 되고 그때 많은 한국도 이제 막 은행들이 합병하고 그렇죠. 뭐 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은 단기간에 겪었고 또 많은 한국의 유명 제조업 회사도 망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한국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됐죠. 네. 일본은 이 과정을 1990년부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니까 네. 1990년부터 한 12년, 13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망했고 제조업 회사도 망했고 네. 또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합병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의 우리가 KB국민은행이다 하면은 역사를 뭐 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은 몇 개 은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지금 대표적인 은행을 본다면은 역시 그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경제학을 또 전공을 하셨고 정책 말씀을 주셨으니까 뭐 부동산이 되었건 또 주식이 되었건 이 지표상으로 미시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 문제, 세금 문제, 환율 문제, 임금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의 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일본 경제처럼 30년을 이렇게 거의 이제 40년 다 돼 가네요. 30년을 넘어서 가는 경제인데도 아직까지 죽는다 근데 죽지 않고 가는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가. 진짜 일본의 숨은 재력이라 그럴까요? 네.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대목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미 잃어버린 10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12년 지난 새 정권을 거치면서 상당히 잃어버린 게 많다는 말씀들을 국민들이 뭐 진영의 논리는 있지만 그건 실감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본에 숨어 있는 힘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일본의 잠재력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금 반드시 봐야 된다. 전해 주시죠. 네,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의 기업들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 뭐 도요타, 소니라든가 뭐 파나소닉도 어려웠지만 다시 살아났고요. 이런 일본의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니까 그 나라의 경제도 살아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의 저력이라고.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의 그 R&D 투자 비율, 네. 매출액에 대비한 R&D 투자 비율을 보면은 놀랍게도 기업과 기업을 비교하면은 네. 일본 기업이 더 높아요. 일본 기업은 독일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네. 독일 수준인데 한국 기업은 R&D 그 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 좀 그 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고요. 근데 일본이 기업이 좋으면서도 일본이 지금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거. 네. 그게 바로 인재. 일본도 한국도 인재가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정말 교육 수준 높고 그렇죠. 정말 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데 일본이 청년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그 기업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충분한 인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재들조차 이제는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자기네 모국어를 하는 그 인재들을 그냥 네. 자기네 나라에서 뽑는 거하고 이 전 세계에서 그 인재들을 데려와 가지고 융화시키는 거하고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도 이제 이 인재 부족이 그게 이 고용하고 또 인재 부족은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 인재라는 것은 정말 인재거든요. 여기에 적합한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에서 한국도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려워지니까 이것까지도 인재 양성이라는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민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 결국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많은 그 원로들이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종착이 된다 그럴까요? 신체 여러분들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경제 닮은 꼴이 일본 경제라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 독일이 또 하나 있죠. 독일 경제는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부채를 견뎌내면서 새로운 유럽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또 맞수를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0년을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교수님께서는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업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 경쟁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 지원도 하고 인재 교육도 힘쓰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